법과 친해지는 제일 좋은 방법 생생법률쇼.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이지원입니다. 오늘도 크고 작은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분을 위한 법률 상담은 물론이고요. 세상을 들썩이게 하는 이슈들을 법적으로 풀어보는 시사법률 토크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법률과 관련해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상담 전화 02557-8295번으로 연락 주시거나 법률방송 홈페이지 접속 후 법률상담 게시판에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래 하단에 보이는 이메일로도 상담 문의 받고 있습니다. 각 분야 전문 변호사가 무료로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그럼 오늘 도움 주실 변호사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스타트업 언오픈드의 김동희 변호사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동희 변호사입니다. 네, 우리 김동희 변호사님 보면 공감 능력이 상당히 뛰어나신 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타고나신 건가요? 네, 저 좀 타고난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상담자분들이 큰 힘과 위로를 받으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억울하고 답답한 분들을 위해서 명쾌상쾌 통쾌한 상담, 유익한 상담 해주시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럼 오늘 접수된 상담 미리 살펴볼까요? 판결문까지 받았는데 5년째 돈을 못 받고 있어요. 공사 피해 계속되는데 보상은 1차로 끝이래요. 요가 지도를 받다가 다쳤다면 소송이 가능할까요? 운동부에서 학교 폭력을 당한 아이 법적 대응을 원해요. 네, 이렇게 다양한 분야의 상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 변호사님과 함께 속 시원한 해결책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어떤 해결책이 제시가 될지 계속해서 함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생생법률쇼 첫 순서는 판결록입니다. 뉴스와 신문에서 회자되고 나는 화제의 판결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인데요. 변호사님, 오늘은 어떤 내용 준비해 주셨나요? 네, 오늘은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집에 침입해 협박과 재물손괴를 일삼은 40대 여성에게 법원이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는데요. 네, 오늘 판결록에서는 이 내용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층간소음 갈등이 중대 범죄로 번지는 일이 점점 빈번해지는 것 같아서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우선 자세한 사건 경위부터 알아볼까요? 네, 검찰에 따르면 가해자는 23년 10월 20일에 오후 2시경쯤에 층간소음에 대한 불만을 이유로 20대 여성 2명이 거주 중인 이웃집에 찾아가서 여러 차례 문을 두드리고 문이 열리자 갑자기 안으로 들어가서 고성을 지르고 또 피해자 중 한 명을 볼펜으로 찌를 듯 위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이후 사건 발생 3일 뒤에 또 찾아갔는데요. 또 문고리를 수차례 잡아당겼고 또 이제 문을 열어주지 않으니까 이제 현관문 옆 철문을 등산용 스틱으로 내려쳐서 재물을 손괴하기도 하고 또 뿐만 아니라 현관 신발장에 있던 피해자의 운동화들을 창밖으로 던지고 또 자기 집으로 가져간 혐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이제 춘천지방법원에서는 지난 5월 9일에 절도, 재물손괴, 주거침입, 협박, 그런 여러 가지 혐의로 피고인을 기소해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을 하였습니다. 네, 다짜고짜 집 안으로 들어와서 고성을 지르고 또 볼펜으로 위협까지 했다면 피해자로서는 굉장히 불안하고 또 두려웠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40대 여성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하지 않았다고요? 네, 재판 과정에서 이제 본인은 주거지에 찾아간 사실도 없다라고 이제 부인을 했고 흠집도 자신이 낸 것이 아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주장을 했다고 알려졌는데요. 근데 이제 법원은 이제 또 경찰관이 당시에 현장에 도착했을 때 가해자가 피해자 집 앞에 있었기도 하였고 철문에 찍힘 자국이 선명하고 가해자의 이제 최후 진술 취지가 굉장히 모호했어요. 이제 그런 점들을 짚으면서 피해자의 진술, 현장 정황,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가해자의 혐의가 있다라고 인정했습니다. 네. 피고인이 끝까지 범행을 부인했기 때문일까요? 법원이 집행유예 대신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까지 결정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네, 사실 이제 이 사건이 좀 무겁게 다뤄진 데에는 이분이 상습적인 전과 이력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뭐 2023년 8월에 이미 아동학대 혐의로 징역 6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받으셨었고, 그리고 같은 해 9월 죄송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지난해 3월에는 특가법
위반한 이제 위험 운전치상으로 이제 또 징역 1년인데 집행유예 기간에 저지르시면서 집행유예 2년을 또 추가로 선고를 받으셨었어요. 이제 지금 이처럼 이제 두 차례나 집행유예를 이제 받은 이력이 있는데도 그런 전과가 있는데도 네. 또 지속적인 범행을 2022년부터 이제 반복을 하신 거고요. 지금 이게 좀 무겁게 나온 것은 바로 이제 실형으로 나온 것은 집행유예 기간에 폭력적인 행동을 반복적으로 벌이셨기 때문에 나온 겁니다. 네, 전과가 많으셨군요. 당시 피고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런 사정도 실제로 형량에 반영된 건가요? 네, 이제 뭐 재판부는 사실 정신질환을 인정하긴 했어요. 이제 뭐 네. 알코올 의존증도 있고 망상 등 정신질환이 있다. 이제 그렇다고 해서 이제 피해자들에게 한 해악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또 반성의 태도가 전혀 보이지 않고 이제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이 상당했던 것만큼 이제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해서 이제 이런 선고를 불가피하다고 했습니다. 결국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반복적인 전과, 또 반성 없는 태도,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 등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변호사님은 이 선고된 형량 적절했다고 보십니까? 네네, 이제 두 건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저지른 범행이기 때문에요. 네. 지금 현재 이제 실형은 좀 불가피했고요. 이제 그런 면에서 봤을 때 6개월은 좀 적절한 형량이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만약에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했다면 처벌이 달라질 수도 있었을까요? 뭐 사실 지금 여러 죄명 중에 협박죄가 반의사 불벌죄로서 이제 협박죄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처벌이 불가하고요. 나머지는 그와 상관없이 이제 범죄를 취하셔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마 형량 감경 요인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고소를 취하했다고 하면요. 그렇지만 이제 상습 재범의 이제 집행유예 중에 이제 재범인 것을 감안했을 때에는 실형 자체가 변경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재판 이후 피고인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줄거나 또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도 있을까요? 이제 보통은 항소심에서 형량이 줄거나 이제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은 있지만 네. 이제 제가 이제 이 사건을 보고 이제 피고인의 전과 이력까지 감안을 했을 때에는 지금 이 사건은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히려 지금 항소가 기각되거나 형이 더 무거워질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층간소음이 발단이 된 강력 범죄 사건 요즘 정말 빈번합니다. 갈등은 폭력으로 해결될 수 없다는 말 꼭 유념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판결록 함께했습니다. 여러분은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생생법률쇼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생생법률쇼에선 민사, 형사, 가사 등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매년 800여 건의 법률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해 법률 상담 신청을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법률 상담 게시판에 사연을 올린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속 시원한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세요. 네, 지금부터는 생생법률쇼가 자랑하는 성심성의 무료 법률 상담 진행해 보겠습니다. 전화 상담 연결돼 있는데요. 받아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어떤 점이 궁금해서 연락 주셨나요? 제가 한 5년 전에 네. 돈을 이제 빌려줬는데 네. 지금까지도 못 받고 계속 약속을 해도 안 네. 지켜지고 예. 네. 네, 똑같은 말만 좀 계속 하거든요. 좀 구체적인 상황을 더 들어볼 수 있을까요? 처음에 2020년도 한 그때가 4월 달인가 5월 달인가 제가 돈이 이제 뭐 사업을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네. 한 달에서 3개월만 쓰고 준다고 가져갔어요. 네. 그게 저도 제 돈도 아니고 그래도 나머지 돈을 하도 그 사정을 해서 네. 잘 아는 지인이 이제 제가 책임진다 하고 이래가지고 가져갔는데 전혀 약속을 안 지켜주고 나중에 그래서 제가 그러면은 이거 통장으로만 넣어주고 안 되고 그 공증을 하나 해달래 가지고 그래가 9월달에 이제 공증을 했어요. 네. 9월달에 해가지고 이제 12월
날짜까지 돈을 다 지불하기를 하고. 네. 근데 그 날짜가 돼도 돈도 안 주고 전혀 막 아예 전화도 안 받고 이래갖고 제가 저 경찰서에 고소를 했거든요. 고소를 네. 하셨군요. 네. 그래 했는데 그리 해도 또 뭐 준다는 약속만 하고 그리 하면은 이제 조금 돈을 주고 무슨 내가 행위를 하면은 조금 돈을 주고 그러기 전에는 전화도 안 받고 그러거든요. 지금도 좀 이래저래 뭐 저 나름대로 한다고 했는데 네. 또 그런 게 가면은 이제 준다 크고 또 막 네가 먼저 전화를 하고 이러고 그러기 전에는 아예 전화도 안 받고 안 하고 이러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제가 이렇게 지금 설명하면 되겠습니까? 네. 지금 5년 넘게 무려 지인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계신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네. 공증까지 받았지만 여전히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고 그 후로 고소를 하셨어도 완전한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희 사연 잘 들었고요. 옆에 김동희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다. 구체적인 상담 받아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방금 얘기해 주신 얘기 너무 잘 들었고요. 좀 몇 네. 가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네. 지금 고소를 하셨다고 하셨는데요. 그 당시에도 혹시 네. 어떤 죄명으로 고소를 하셨어요? 이제 일단 그 돈을 변제를 안 해주니까 네. 일단 사기로 네. 된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왜 그러나 네. 뭐 그때 지가 그쵸. 사업하면서 차도 음. 받았는데 차도 내 돈 가져가기 전 얼마 전에 차도 전부 다 딸 앞으로 다 돌려놨더라고요. 네, 네. 그렇게 재산이 한 개도 없이 해놨더라고요. 딸 명의로 그래서- 전부 돌렸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예, 그렇죠. 예. 그러면 그때 사기죄로 고소하시고 혹시 결과는 어떻게 되셨어요? 그래서 기소가 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네. 최종 이제 그 법원 검찰 거기서 그래 이제 어떻게 할 거고 들어가서 이제 할 거가 어쩌고 그랬는데 지가 준다고 싹싹 빌고 그래 이제 그쪽 검찰 그쪽에서 그러면은 그 차도 굉장히 외제차 타고 다녔거든요. 네. 그래 그거를 가면 처분해서 줄 수 있나 이제 그래 하더라고. 그래 내가 딸 앞으로 돌려놨다 이가 이랬더만은 이제 그 딸 앞에 해놓은 거는 그 딸 앞으로 해놓은 그 자기 거거든요. 우리가 다 알고 있으니까 제가 그래 하겠다고 그랬는데 하겠다고 해놔놓고 그러고도 약속을 안 지키게. 그러니까 이제 그쪽 검찰 그쪽에서 뭐 주겠다고 하니 돈을 받는 게 목적 아니냐. 그래 뭐 그가 살리면 뭐 할 거냐고 그래 샀고 또 지도 준다고 막 하도 그래 사도 내가 그러면 그렇게 한다고 그래 했거든요. 네. 그래 했는데 그래도 약속을 안 지게 그래 하면은 조금 이제 뭐 이렇게 뭐 두고 또 그러고는 또 연락이 안 되고 계속 그랬거든요. 그리고 그때는 또 직장생활 지금 하면서 소문에 돈도 많이 버리는 거를 제가 알고 있거든요. 알고 네. 있어서 그래 뭐 준다고 계속 준다고 그래가 지금 제가 병이 나가 있어요.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아이고, 너무 지금 상황이 좀 안타까운데요. 근데 지금 그럼 딸 명의로 변경된 거는 어떻게 하시게 되셨어요? 그 이제 그 무료 법률 그쪽에서 네. 그 차를 그럼 뭐 차 등록 그 남바를 아니까 가서 네네. 한번 확인을 해봐랬어. 그래 그 가봐갖고 알았어요. 그러면 그냥 딸 앞으로 해놔갖고 안 된다 하더라고요. 예. 그 차를 그러면 처음부터 딸 이름으로 산 건지 아니면 이번에 저희 채무를 갚지 않으려고 이제 명의 같은 걸 다 이전했는지 그런 거는 정확히는 모르시는 거네요. 네, 그거는 재밌어. 근데 이제 지 사업하면서 그 사업 거기에서 그 차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알기로는 지 앞으로 된 거를 딸한테로 돌린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그 차도 팔고 다른 차로 가 있어요. 예. 차 말고는 뭐 또 돌린 거 없을까요? 따님 근데 명의로? 지금 집도 이제 샀는데 뭐 딸은 별로 직장 생활도 많이 안 하고 이랬는데 그것도 이제 딸 앞으로 해놓고 제가 집으로 집 달리까지 다 해봤거든요. 근데 이제 뭐 방에 자기 물건 그것만 뭐 쪼개 그래 하라 보고 집도 뭐 딸 앞으로 다 해놔놓으니까 뭐 난리를 치기고 이래가지고 제가 하는데 돈만 더 들어가지 아무 의미가 없더라고요.
이걸 제가 사실 여쭤봤던 이유는 이제 만약에 이제 딸 명의로 이렇게 강제 집행이라든지 아니면 채무를 갚지 않으려고 이렇게 딸 이름으로 다 명의를 이전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알게 되셨다면 이제 그게 확실하다면 그걸 안날로부터 1년 안에 이제 저희가 사해 행위, 왜냐면 채권자를 사해하려고 한다. 이제 그런 집행을 면탈하려고 했다. 뭐 이런 것들을 이유로 저희가 민사소송을 해서 다시 딸 명의로 바꿔놨던 재산을 다시 그분 이제 그 채무자 명의로 바꿀 수 있는 소송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 네, 근데 그래서 이제 제가 여쭤봤던 게 근데 이제 이게 좀 단점은 안날로부터 1년 이게 이제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안날이 정확히 언제신지 왜냐면 지금 들어봤을 때는 이제 추측을 하고 계신 거고 어찌 보면 정확히 알았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그 시점을 좀 여쭤봤었고요. 예. 네. 이제 민사소송으로는 이제 그게 가능은 하세요. 그래서 이제 뭐 쉽게 얘기하면은 딸 이름으로 다 돌려놓은 거를 다시 이제 그 채무자 이름으로 다시 바꿔서 거기에 대해서 집행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게 있어요. 네, 그렇게 할 수 예, 있고 예. 이건 이제 민사소송이니까 어찌 보면 돈을 받으실 때는 이제 이게 또 구제책이 될 수가 있고. 근데 이제 뭐 예. 지금 조금 안타까운 건 제가 이제 듣기만 했을 때는 안날로부터 이미 1년이 지났다라고 이제 좀 판단될 수도 있는 여지가 있어 보여서 이제 그렇다면 지금 뭐 사기죄 이미 고소를 한번 했다고는 하셨지만 지금 저희가 이제 고소만큼 어떻게 보면 이제 채무자를 압박할 수 있는 게 좀 적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에 저는 이제 두 가지로 좀 고소를 진행하셨으면 좋겠거든요. 먼저 사기죄 다시 한번 고소하시고 왜냐면 이미 그 검사도 기소는 안 했지만 거기까지 진행을 했다면 이게 어느 정도 혐의가 있어서 이제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갔을 거예요. 예. 그래서 사기죄를 다시 한번 진행을 하시면서 플러스 이제 강제 집행을 면탈하려고 했다. 이제 이게 뭐냐면 뭐 제가 이제 사안을 이제 언뜻 들었는데요. 이제 그럴 땐 강제 집행도 시도를 해보셨다고 들었어요. 맞죠? 그 지급 명령 예. 판결문을 받으셔서 강제 집행까지 하셨다라고 저는 들었거든요. 예. 네, 근데 이제 강제 집행을 하려고 하는데 강제 집행이 될 것 같으니 이제 그 재산을 은닉하기 위해서 이제 딸에게 보냈다, 딸 명의로 변경했다 이런 점들이 확실히 있으면요, 이게 민사소송만 아까 말씀드린 그게 되는 게 아니라 이 강제 집행을 면탈하려고 했다. 그래서 강제 집행 면탈죄로 형사 고소도 가능한 상황이에요. 예.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두 가지로 다시 한번 고소를 해보셨으면 좋겠거든요. 일단 이거를 고소하시면 뭐 알아서 뭐 조사라든지 진행은 또 이제 경찰 수사 쪽에 수사관님들이 알아서 해주시니까 뭐 금전이 드는 것도 아니실 거고. 예. 그래서 일단 이걸로 저는 압박을 하셔야 되는 게 가장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 시점에서는. 예. 그렇게 할 수 있으면 그렇게라도 하고 싶어요. 네, 지금 일단 하세요. 왜냐면 지난번에 사기죄로 하셨어도 뭐 기소가 안 됐고 결국엔 무죄로 판단이 난 게 아니었고 결국 한다고 했지만 아무것도 이행을 하지 않았잖아요, 채무를. 예.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두 가지로 좀 고소를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고 싶었던 게 지금 보험회사 대표로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다고 제가 이제 사전에 전달을 받았어요. 예. 그러면 혹시 그 보험회사는 누구 명의로 그거는 지금 대리점을? 지금 야합으로 돼가 있어요. 야라고 하시면 따님 딸 아니고 말고, 예. 채무자님이요? 예. 그러면은 이 지금 대리점에 소득이 있을 거잖아요. 뭔가 예, 대리점 있습니다. 매출이라든지. 예. 네, 그러면은 이미 지금 받으신 그 집행권원, 그러니까 그 지급명령 판결문을 가지고 계신 거죠? 예, 가지고 있습니다. 예. 네네, 그걸 지금 언제쯤 받으셨어요? 그거를 지금 받은 지가 몇 년 됐어요. 근데 이제 그때도 통장으로 했는데 또 최저 거기 뭐 100 얼마는 그 먹고 사는 걸 빼고 150만 원. 네, 맞아요. 그렇게 돼가지고 네. 또 막 그러고 아유 뭐지 그래 복잡해. 예. 그때도 그러면 이 보험회사 대리점에도 압류를 하셨었어요? 그때는 직장 생활했어요. 직장 생활 그때는 잘해갖고 5, 6개씩 버린다는 소리를 제가 들어도 그래 준다고 또 주겠지. 그게 제가 거기에 계속 매달리고 나니까 제가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가지고 몇 년 동안 비매카시가 와가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분은 그렇게 전화해도 주실 분은 아니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그거보다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차라리 형사 고소를 해서 연락이 가야 지금 놀라서 연락이 오실 것 같고, 굳이 지금 상담자님께서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는데 굳이 먼저 전화하시지 않는 게 저는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아까는 임금을 받고 있다고 월급을 받고 계신 상태였었고 그 당시에는
지금은 대리점을 직접 대표로서 운영하고 계신 거잖아요. 예, 예. 본인이 사장님이라. 그쵸. 예, 그러면 이제 또 그때랑 또 상황이 달라요. 이제 그거는 예, 예. 말씀하신 것처럼 임금 같은 경우에 이제 그분들의 최저 생계를 유지해줘야 되기 때문에 아마 제가 알기로는 지금 기준으로는 한 150만 원까지는 압류를 못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네. 네, 근데 이제 아마 그러셨을 텐데 지금은 이제 보험회사 대리점을 실제로 운영을 하고 계시고 그 보험회사가 지금 수익이 있을 거예요. 이제 만약에 없다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사실조회를 좀 신청하셔도 괜찮고요. 예. 이미 받아 놓으신 그 지급 명령 판결물이 있으시니까 다시 예. 한번 저는 이 대리점의 매출 채권을 압류하시는 걸로 다시 한번 강제 집행을 좀 해보셔도 될 것 같거든요. 아, 예, 예. 네, 이거 지금 대리점을 운영하고 계시면 이게 꽤 소득이 있으실 것 같은데, 예, 예. 네,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형사 고소는 압박은 되지만 형사 고소를 해서 설령 이제 뭐 유죄로 됐다고 해서 그분이 무조건 지금 상담자님에게 돈을 준다는 보장은 없거든요. 또 그거는 그냥 나라가 이 사람은 사기를 졌고 뭐 강제 집행을 면탈했으니까 이 사람을 처벌하겠다. 라는 관점인 거지 이걸 유죄가 됐다고 해서 물론 이걸 근거로 저희가 또 당연히 민사 소송을 진행할 수는 있지만 상담자님이 돈을 실제로 이제 채무를 반환받으시는 거는 좀 다른 문제예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예. 네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두 가지 이제 투 트랙으로 진행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예. 네, 이제 압박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기죄랑 강제집행 면탈죄로 해서 지금 고소를 다시 한번 진행을 하시고 그렇게 압박을 하시면서 지금 보험회사 대리점에 수익이 있을 테니까 이미 가지고 계신 판결문 집행 권한 가지고 강제집행을 다시 한번 시도를 좀 해보셨으면 합니다. 예, 예. 네. 더 궁금하신 네, 사항은 너무 없으신가요? 네. 네, 오늘 변호사님 조언 참고하셔서 잘 대응해 보시면 좋겠고요. 저희가 유튜브에 오늘 방송이 내일쯤 그대로 올라갑니다. 다시 시청하시면서 제대로 좀 조언을 잘 참고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예.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참 이 돈을 빌려주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정말 믿고 큰 마음 먹고 큰 음. 돈을 빌려주셨을 텐데 이렇게 신의를 저버리는 행동을 하면 정말 인간적인 상처가 클 것 네.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의도적으로 돈을 갚지 않기 위해서 명의를 이전해 둔 것 같습니다. 괘씸죄를 좀 추가해야 할 것 네.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선 지금 사기죄로 한 번 더 고소를 하시고 강제집행 면탈을 하려고 했으니 좀 형사 고소가 가능하다고 조언을 해주셨거든요. 여기 강제집행 면탈이 무엇인지 한 번 더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제 뭐 지금 어찌 보면 지금 상황이랑 좀 비슷한 건데요. 네. 근데 물론 요건은 그런 게 있습니다. 이미 이제 가까운 시일 내에 왜냐면 언제든지 명의를 이전해줬고 강제 집행을 못했다고 해서 무조건 강제 집행 면탈이 되는 건 아니고요. 이제 가까운 시일 내에 강제 집행이 있을 거라는 것에 대한 이제 예견이 있었고 이제 그래서 이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했거나 아니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뭐 재산을 손괴를 했다거나 손괴를 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채권자한테 주고 싶지 않다는 마음으로 강제 네. 집행은 면해보겠다라는 마음으로 손괴를 했거나 아니면 이제 뭐 허위로 양도를 했다. 뭐 사실은 양도할 마음이 없는데 그냥 단지 이 순간 강제 집행을 면할 생각으로 허위로 이제 면탈을 은닉을 죄송합니다. 허위로 양도를 했다 하는 경우에는 이 어찌 보면 좀 괘씸죄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나라에서도 이런 경우에는 강제 집행을 면탈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하였다라고 이제 혐의가 인정된다면 형사 고소도 이거 형사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갚을 능력이 충분해 보이는데도 의도적으로 채무 변제를 좀 회피하는 상황입니다. 보험회사 대표로 대리점까지 운영하고 있고요. 새 차도 뽑고 너무나 잘 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근데 지금 강제 집행이 가능할 거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지금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또 이미 갖고 있는 판결문을 가지고 강제 집행을 해보라고 조언을 해주셨거든요. 이 부분 네.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실까요? 네, 저희가 뭐 그 사실 이제 전화 상담을 받기 전에 이제 가볍게 사연에 대해서 좀
뭐 좀 브리핑을 받았었어요. 네. 이제 그래서 전화로는 말씀을 안 해주셨지만 사실 이제 제가 받은 브리핑에서는 21년도에 법원을 통해서 이미 지급 명령 판결문을 받았다라는 이제 그 내용이 있었거든요. 네. 이제 지급 명령 판결문을 받았다라는 내용은 뭐냐면 이분이 이미 이제 채권에 대해서는 인정을 받았고 그리고 이제 지급을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이 판결문을 가지고 이게 소위 저희가 집행 권한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 채무자의 재산에다가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진 판결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근데 이게 뭐 한 번 시도했다고 무조건 저희가 무조건 만족을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이제 그 채권을 그러니까요. 지금 판결문이 있어도 지금 계속 네. 갚지 않고 미루고 계신 상황인 네.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 한 번 받으셨을 때 네. 한 10년 동안 이 집행권을 좀 유지하실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21년도에 받으셨으니까 네. 31년도까지 한 10년 동안 가지고 계신 지급 명령 판결문으로 전제해서 그걸 근거로 강제 집행을 좀 시도해 보셨으면 좋겠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네. 그리고 또 지금 민사 소송으로 사회 행위 취소 소송을 해볼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맞습니다. 그걸 안 날로부터 꼭 1년 이내에 반드시 해야 되는 건가요? 네, 이제 이게 뭐 왜냐면 이제 사실 이제 민사 같은 경우에는 법령을 제정을 할 때 물론 지금 너무 사안자님이 너무 그 안타까운 상황이긴 한데 네. 좀 되게 근시안적이지 않고 이제 저희가 법에서는 모두의 입장을 고려를 하기 때문에 네. 사실 사회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는 건 결국 명의 이전을 했던 걸 다시 돌려놓을 수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걸 만약에 되게 빈번하게 그리고 오랫동안 할 수 있게 되면 어떤 재산 상태가 정립이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언제든지 뭐 10년, 20년이 지나도 제 거였던 재산이 예를 들면 언제든지 이건 사회 행위다 하고 이렇게 다시 명의가 이전될 수 있다고 하면 모두가 좀 불안해지는 상황이잖아요. 본인의 그 재산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 이건 이제 저희가 제척 기간이라고 해서 법에서 정해진 기간인데 이 기간 내에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이제 이거는 이거는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모두의 생활의 안정을 위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법에 정해져 있는 내용이 뭐라고 쓰여 있냐면 이런 어떤 사회 행위를 안 날로부터 1년 그리고 그런 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5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두 개 중에 하나만 만족해도 저희가 더 이상 이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몰랐다 하더라도 이미 5년이 지났다면 이것 또한 그냥 이대로 정립을 해야 된다라는 이제 그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그 법을 제정하시는 분들의 그런 경우에도 취소 소송을 제기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이런 상담자님 사연처럼 좀 안타까운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 사실은 뭐 정말 친할수록 금전거래는 하지 네. 말라고들 하잖아요. 하지만 사람이기 때문에 또 외면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네. 그럼 금전거래를 하실 때 좀 유념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거 너무 어려운 질문인데요. 네. 일단은 좀 그냥 무작정 빌려주지 돈을 말고 빌려주시면 어떤 안 될 것 같고. 기록을 남겨야 될까요? 그렇죠. 사실 네. 뭐 아마 저는 이분 같은 경우에도 기록을 다 남기신 것 같아요. 아마 차용증도 쓰셨을 것 같고. 네. 네, 저는 이제 뭐 이건 이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네. 사실 뭐 처음부터 뭐 정말 사기를 목적으로 하는 분이 아니라면 보통은 처음에는 이제 뭐 변제를 하겠다. 아마 진짜로 변제하실 요량으로 빌리셨겠죠. 자, 그런 분들이 많겠지만 네. 이렇게 변제를 실제로 빌려주고 나서 갚자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바뀌시는 것 같아요. 네, 이게 또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 다르다고.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빌려주실 때 좀 이분의 상황을 좀 객관적으로 어느 정도 파악은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받으실 때도 뭐 영 안 된다면 내가 만약 이 돈을 언제까지 못 받았을 때 뭐 네. 이걸 좀 이렇게 대물을 받을 수 있는 뭐 변제 조건을 넣어놓는다든지 근데 뭐 사실은 뭐 대물이라고 한다는 것이 뭐 다양하겠지만 이분의 재산 상황을 미리 좀 알려달라고 하셨으면 좋겠고요. 상대의 경제 상황을 네, 좀 충분히 파악해라. 충분히 파악하고 네. 만약에 너가 이거를 어떻게 갚을 거냐라는 어떤 그 변제 계획을 충분히 듣고 네. 그 방법이 어떤 뭐 정당하다 그리고 이게 뭐 좀 리즈너블하다 뭐 합리적인 수준에 있다 하면 그것까지 이제 감안하셔서 차용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좀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네. 갚을 능력이 확실할 때만 좀 빌려주라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상담자님을 위해서 변호사님께서 다양한 방안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우리 상담자님께서 꼭 기억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지금 뭐 전화로 들었을 때는 상담자님이 뭐 다른 것보다 굉장히 그 정신적 스트레스가 심하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이 경우에는 좀 시간이 걸린다 하더라도 제가 지금 사안을 들었을 때는 명확한 채권이 있으시고, 그리고 또 지금 다행히도 뭐 되게 보험회사 대리점까지 운영하시면서 어느 정도 재산이 있는 걸로 확인돼요. 그러니 이거는 뭐 시간이 걸리더라도 저는 좀 받을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형사 고소와 어떤 좀 강제 집행을 다시 한번 진행하시면서 좀 편안한 마음으로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전화 상담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생생법률쇼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생생법률쇼에선 민사, 형사, 가사 등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매년 800여 건의 법률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해 법률 상담 신청을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법률상담 게시판에 사연을 올린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속 시원한 법률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세요. 네, 이번에는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들어온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보실까요? 20년 넘은 다가구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임대인입니다. 2년 전 70m 정도 떨어진 거리에 신축 아파트 공사가 시작됐는데요. 보일러 누수로 전문가를 불러 공사를 하던 중 외벽 균열이 누수의 원인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니 외벽뿐 아니라 옥상, 주차장, 계단 등 타일과 내벽에도 균열이 다수 발견됐는데요. 곧바로 시공사 측에 항의하자 작년 9월 시공사 측 보험사 직원이 나와서 하자 보수와 보상금 4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으로 1차 합의서를 받아갔습니다. 그런데 합의 이후 추가로 발견된 균열만 해도 50군데가 넘고 이로 인해 각 세대의 욕실 바닥에도 누수가 발생했습니다. 그럼에도 시공사 측은 인과관계를 증명할 수 없다면 1차 합의안에 적힌 내용대로만 보상이 가능하다는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요. 견적을 받아보니 수리비만 해도 총 3천만 원이 넘는 상황이라 보상금으론 턱없이 부족합니다. 하물며 지금 1차 합의안에 따른 보수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듣자 하니 주변 임대인분들은 1,000만 원 넘게 보상을 받았다고 해서 더 속상한데요. 이런 상황에서 추가 보상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하셨습니다. 네, 시공사 측과 1차 합의를 마친 뒤에도 추가 하자가 계속 발견되고 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상담자께서 가장 먼저 취해야 할 조치는 무엇일까요? 네, 저는 지금 2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이제 먼저 그 1차 합의서, 처음에 쓰셨던 합의서가 최종 합의의 형식인지 한번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뭐 향후 추가 하자에 대한 모든 책임을 포기한다. 이런 내용이 혹시 있는지. 물론 그런 문구가 없다면 이건 너무 당연히 추가 손해에 대해서 청구하실 수 있는 거니까 이걸 이걸 한번 확인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사실 뭐 제가 뭐 그런 문구를 확인하라고 말씀은 드렸지만 뭐 문구가 뭐 설령 있다고 해서 저희가 청구를 못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거는 지금 먼저 취해야 될 조치는 전문가 감정, 왜냐면 지금 추가 손해가 엄청 많이 발생하신 상황이잖아요. 그런 감정을 좀 받으시고 증거를 보존하시는 조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최종 합의 형식인지부터 확인해 보라고 하셨고 전문가 감정을 통해 증거를 확보해 놓으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합의서에 향후 발생할 추가 피해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겠다는 문구가 명시되어 있다면 추가 손해에 대한 보상 청구가 어려울까요?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네. 이제 그게 만약에 그런 문구가 없다면 너무 당연히 청구할 수 있으니 이제 말씀을 한번 드려봤던 거고요. 네네. 이제 문구가 명시되어 있다고 한다 하더라도 저희가 이제 그 당시에 합의서를 작성하던 당시에 예견 가능하지 못하는 하자들이 또 있잖아요. 네. 그래서 뭐 지금 보시면 뭐 한 50군데 이상의 균열 같은 거는 사실 당시에는 좀 발견하기 어려운 하자로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네네. 그런 이제 파악하지 못했던 중대한 하자, 그다음에 인과관계가 좀 뒤늦게 밝혀진 경우, 이런 경우에도 추가로 그런 문구가 있건 없건 청구가 가능하십니다. 네.
시공사 측은 추가 손해가 공사로 인해 발생했다는 걸 입증하라는데 이런 경우 어떤 증거 자료를 준비해 두는 게 좋을까요? 네, 이제 뭐 두 가지를 입증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먼저 당연히 시공사 측은 손해가 뭐고, 그럼 이제 인과관계가 우리가 맞느냐 이거를 이제 물어보게 될 거고, 네. 그다음 또 이제 피해액이 얼마가 되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두 가지 포인트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손해랑 인과관계를 좀 증명을 하시려면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먼저 이제 피해 부위랑 사진이랑 날짜가 좀 명확하게 남아 있었으면 좋겠고요. 왜냐면 네. 합의서 쓰신 이후에 있었다라는 것도 증빙이 돼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뭐 전문가의 소견서나 감정서 되게 중요하세요. 그래서 보일러 누수, 이제 구조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전문가가 있으시다면 혹은 이제 물색하셔서 소견서나 감정서를 받으셨으면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방향, 이제 균열 방향과 이제 연관성이 있는지 이제 이런 기술자들의 소견 이런 것들 좀 받아 놓으시면, 그다음에 또 뭐 공사를 언제 했는지 이런 일지 같은 걸 기록을 좀 해놓으셨다면, 그런 게 있다면 이제 손해랑 그 이제 지금 어떤 공사와의 인과관계가 입증이 될 것 같아서 이런 증거 자료를 좀 준비하셨으면 하고요. 그래서 두 번째 이제 말씀드린 피해액 같은 경우에는 총 3천만 원 이상이 나올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것 또한 전문가의 견적이 있다면 훨씬 객관성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이런 자료들을 준비해 두셨으면 합니다. 네. 만약 누수로 인해서 세입자들이 불만을 제기하거나 임대료를 깎아줘야 하는 상황이 발생을 한다면 임대인이 입는 이런 간접적 손해까지 시공사에 청구할 수 있을까요? 네, 그렇죠. 이게 법적으로 이제 임대 손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사실 영업도 어떻게 보면 영업이 있었다면 영업 손실로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다음에 수리비를 부담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로 인해서 임대료도 깎아줘야 되고, 어떤 인하분 이런 것들도 저희가 이제 통상 손해나 특별 손해로서 충분히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네. 1차 합의안에 따른 보상급 지급이나 또 하자 보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네, 이제 저는 보통 이런 경우에 먼저 내용 증명을 발송하시라고 하고요. 네. 사실 내용 증명을 발송했다고 모두 뭐 해결되는 건 아니니까 그럼에도 만약 이행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이거는 좀 민사소송이 불가피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입증할 만한 자료가 어느 정도 준비가 됐다면 소송에 앞서 시공사 측에 내용 증명을 보내는 것도 방법일 텐데요. 이때 어떤 내용을 포함시키는 게 효과적일까요? 네, 이제 일단 뭐 1차 합의서가 있다고 하시니 이번 내용 증을 보내게 되시면 1차 내가 합의한 것은 제한적 손해에 해당한다. 그리고 이제 추가로 발견된 손해는 별도의 청구 대상이니 나는 별도로 청구하겠다라는 법적 입장을 통지하시면서 이 공사와 나의 피해 관의 인과관계가 분명히 전문가에 의해서 소명이 됐고 나는 손해가 3천만 원 이상 발생했으니까 3천만 원 이상의 손해를 배상하지 않는다면 나는 이제 그 민형사 절차로 대응을 하겠다라는 입장을 명확히 쓰셔서 보내셨으면 합니다. 네. 결국 합의가 어려워지면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을 텐데요. 혹시 같은 피해를 입은 다른 임대인들과 공동으로 대응할 경우 소송에서 유리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이거는 저는 이게 어찌 보면 되게 집단 피해 사건이고 네. 공동으로 대응하는 거는 뭐 되게 많이 유리합니다. 뭐 비용적인 측면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뭐 다 같이 그랬다면 입증력이 강화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시공사를 압박하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네. 다 같이 하실 수 있다면 임대인 모두 공동으로 대응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어쨌든 소송까지 가게 되면 비용 부담이 생기기 때문에 소송까지 가지 않더라도 시공사 측에 압박을 줄 수 있는 어떤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네, 이 경우에는 뭐 이런 경우는 지금 공공기관에 좀 신고하시는 게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어요. 네. 뭐 구청에 민원을 넣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제 뭐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이제 신고를 하셔서 그럼 이제 조사가 나올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그런 부분에서 시공사를 좀 압박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계속해서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들어온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보실까요? 저는 요가를 사랑하는 30대 여성입니다. 요가 학원을 3년째 다니고 있는 중인데요. 그런데 1년 전 요가 선생님의 지도를 받은 후 허리가 빠질 듯이 아파서 병원을 갔더니 허리 디스크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당시 요가 선생님과 상담을 했는데 요가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평소 제 자세가 문제이기 때문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오히려 일주일에 2번 나가던 요가를 3번으로 횟수를 늘렸는데요. 그 이후 허리 디스크는 전혀 나아지지 않았고 오히려 일상생활에 지장이 갈 정도로 더 심해졌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요가 지도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 같아 요가 선생님께 얘기를 했더니 오히려 제가 명예훼손을 하고 있다며 화를 냈는데요. 학원에 나오면 저를 고소하겠다며 협박까지 했습니다. 학원비를 1년이나 선납했는데 돌려주지도 않았는데요. 저는 이 상황이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지금이라도 요가 학원을 상대로 소송을 하면 병원비나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하셨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요가 같은 경우 무리한 동작을 하다가 다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1년 전에 진단을 받았고 지금 허리 디스크가 더 심해진 상황인데 소송을 하면 치료비나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이 사안은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한다고 생각은 하는데 네.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이게 핵심은 요가로 인한 부상이라는 것이 입증이 좀 돼야 될 것 같고, 그다음 지도자의 과실이 있었느냐 이것이 이제 핵심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요가를 하면서 주의사항을 잘 지켰는지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런 점은 어떻게 판단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이제 아마 주의사항이라고 하면 이제 수련하시는 지금 사연자님이 주의사항을 잘 지켰는가 이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제 수련생께서 이제 자신의 신체와 어떤 능력을 생각을 해서 감안을 해서 무리한 동작을 피했는가 이 부분도 좀 주의사항을 잘 지켰는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제 요가 전에 본인이 어떤 디스크 징후가 있다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도중에 이제 그 동작 도중에 어떤 통증이 있다라는 것을 계속 강사한테 고지를 하고 좀 이 동작은 내가 어려우니 다른 동작으로 하고 싶다라든지 어떤 본인의 상태를 계속 알리는 조치가 있었느냐 이것이 어떤 주의사항을 잘 지켰는지에 대한 판단 요건이 될 것 같습니다. 요가 학원 측이 상담자가 학원에 나오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미리 선납한 금액이 1년치나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이거는 사실 당연히 주셔야 돼요. 왜냐면 이제 소비자 기본법에 따라서 당연히 네. 이제 그 잔여 기간에 대해서 계약을 해지하고 남은 금액을 환불 요청하실 수 있는 권리도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지금 이 경우에는 부상으로 인해서 참여가 불가하시기도 하지만 지금 사연상 보면 학원에 나오지 말라고 선생님께서 오히려 지금 협박을라고 표현을 하긴 하셨지만 네네. 학원에 나오지 말라고 하셔서 나오고 싶어도 지금 못 나가시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뭐 그렇다면 지금 상담자님의 귀책 사유도 없는 것 같고, 네, 이렇다면 이것은 계약을 해지하시고 당연히 잔여 금액을 환불 받으셔야 합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오히려 학원 측이 협박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담자가 요가 학원 측의 지도 문제를 지적을 했는데 학원 측은 명예훼손이라며 고소를 하겠다고 협박을 했습니다. 진짜 명예훼손이 맞을까요? 이제 사실 명예훼손이라는 것이 사실이나 사실이 아닌 내용을 이제 공연이 중요한 건 공연인데요. 이제 퍼뜨려서 상대방의 사회적 어떤 평가를 떨어뜨리는 것이 핵심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를 보면 지금 상담사님은 아무래도 허리 디스크가 요가 때문이다라는 뭐 이게 사실일 수도 있고 사실이 아닐 수도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땐 이걸 지금 요가 선생님에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그럼 요가 선생님 본인한테 얘기하는 건 이제 공연하다라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공연이는 제가 뭔가 제3자한테 이건 아무래도 요가 때문이야라고 이제 뭔가 요가 선생님의 사회적 어떤 평가를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얘기했다든지 했을 때는 누군가 그 내용을 또 다른 사람한테 퍼뜨릴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럴 때 공연이라는 요건을 만족하게 되는데 요가 선생님 본인한테 얘기한 건 본인이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하면 그냥 본인만 기분이 나쁘고 말 수 있는 문제라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저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네, 공연성이 성립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소송 시에 주의할 사항까지 짚어주실까요? 지금 제가 앞서 좀 이 사건이 좀 조심스럽다라고 이제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이제 그 이유는 결국 이 사건이 좀 증거 싸움이 될 것 같아요. 네. 결국 입증의 문제가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내가 주의사항을 잘 지켰고 나는 지도자의 말을 잘 따랐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요가로 인해서 이런 디스크를 더 심하게 얻게 됐다라는 이제 입증 책임의 문제가 생길 테니 이 소송을 하시게 되면 지금부터 가능하시면 많은 어떤 증거 확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상담자에게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일단은 지금 1년치 요가비 내신 거는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꼭 환불을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뭐 의사 병원도 다니고 계실 테니까 의사분의 소견이 있다면 그런 소견서도 미리 받아 놓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들어온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보실까요? 저희 아이는 중학교 1학년입니다. 아이는 초등학교 때부터 축구를 해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얼마 전 아이가 같은 축구부 학생들에게 집단으로 학교 폭력을 당했습니다. 같은 학년 선수들 몇몇이 합숙소에서 단체로 구타를 가했는데 실은 때린 선수 이외에도 원인을 제공한 2학년 운동부 선배들이 배후에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 아이를 직접 때린 같은 학년 아이들은 선배들이 시켜서 어쩔 수 없이 그랬다고 하고 2학년 아이들은 저희 아이와 다른 후배들에게
기합을 준 적은 있어도 때린 적은 없어 잘못이 없다고 합니다. 피해자는 분명히 있지만 가해자 모두가 학교폭력은 아니라고 주장하는데요. 기합을 준 것은 정말 학교폭력이 아닌가요? 제가 아이를 위해 어떤 법적 조치를 할 수 있을까요? 하셨습니다. 네, 아이가 같은 학년 친구들에게 폭행당하고 선배들이 뒤에서 부추기는 상황이 됐다면 정말 몸도 몸이지만 마음의 상처를 크게 입으셨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그쵸. 이게 또 선배도 아니고 같은 학년 친구한테 폭행을 당했으면 맞습니다. 이게 사실 친구한테 폭행을 당한 거잖아요. 네. 이게 네, 마음의 상처가 진짜 컸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지금 2학년 선배들은 자기들은 폭행한 것이 아니다. 음. 기합을 줬을 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학교 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알려주실까요? 네, 뭐 되게 예전부터 특히나 운동부 같은 경우에 네. 기합을 줬다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었었는데요. 지금은 사실 학교폭력 예방법상에 당연히 학교폭력에 해당을 합니다. 이제 왜냐하면 학교폭력이라는 건 뭐 여러분들도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네. 내용인데요. 이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어떻게 신체적, 정신적, 그다음 뭐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뭐 약취, 유인, 명예훼손, 뭐 기타 등등 굉장히 뭐 나쁜 행동들을 했을 때 이제 해당을 하는 것을 말을 하고요. 지금 이 경우에는 지금 2학년 선배들은 아마 기합을 줬다고 하는데 본인들이 직접 폭행한 것이 아니다라는 걸 주장할 거예요. 네. 근데 이제 2학년 선배들이 직접 때리지 않았다 하더라도 지금 선배, 특히 운동부는 선배들의 말이 곧 법이다라는 뭐 그런 맞아요. 이야기도 옛날에 있었던 것만큼 아마 지금 친구들이 후배들을 시켜서 폭행을 했다면 이게 지금 어쩔 수 없이 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2학년 선배들을 이제 교사범 또는 이제 뭐 어떤 공동정범으로도 간주할 수 있기 때문에 2학년 선배들이 이 책임에서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사실은 어떤 문화처럼 여겨진 것 같아요. 운동부 안에서 기합이 이루어지는 것. 네. 근데 그런 기합도 학교 폭력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동급생을 때린 1학년 학생들은 당연히 학교 폭력에 해당하겠죠. 네, 신체적 폭행이 있었기 때문에 이건 너무나 당연한 사안이고요. 네. 네. 학교 폭력에 해당합니다. 1학년 네. 학생들. 그럼 특히 운동부의 경우에는 뭐 훈련이다, 뭐 기합이다 이렇게 도를 넘는 케이스가 많음에도 기본 인식이 여전히 학교 폭력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뭐 이제 오랫동안 또 암묵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뭐 운동부는 정신력이 뭐 굉장히 강해야 된다 이런 이름으로 좀 폭력이 정당화돼 왔던 이제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물론 뭐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 이제 현행 법률상으로는 어떤 폭력, 신체적 폭력이 있었다면 이건 명백한 학교 폭력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좀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친구들, 동급생에게 폭력을 당했기 때문에 이 폭력당한 피해 학생은 그 신체적 고통뿐 아니라 정신적 고통도 상당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부모님께서 정말 너무 속상하실 것 같은데 사연 주신 부모님께서 지금 어떤 법적 조치를 좀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이제 아마 많이들 들으셨을 것 같아요. 이제 뭐 학폭위를 열었다, 네. 뭐 이런 내용이 심심찮게 요즘에는 뉴스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그래서 일단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죠. 이제 학폭위 줄여서 좀 요청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학교에 학교폭력 발생 사실을 이제 공식적으로 신고를 좀 하시고, 그다음에 학폭위 개최를 통해서 이 내용을 좀 조사해 달라는 요청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이제 그렇다면 이제 그 학교에서 조사를 통해서 각 학생들한테 이제 징계 여부를 결정을 하게 될 거예요. 근데 이제 만약에 또 이거를 너무 학교 측에서 좀 소홀히 한다 하는 경우에는 이제 교육청에다가 민원을 또 좀 제기를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학교가 너무 소극적이니 좀 공정하게 처리를 해달라 이런 부분을 이제 저희 교육청 통해서 민원을 제기해서 좀 압박을 가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이거는 좀 학폭위 면에서 이제 해결이 안 될 학폭위 측에서 해결이 되면 좋겠지만 네. 저 추가적으로 너무 이제 심정적으로 이 정도로도 안 되겠다 이제 생각을 하신다면 경찰에 이제 신고하시는 것도 왜냐하면 이건 그냥 명백한 폭행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폭행이나 뭐 상해, 뭐 공동 폭행 어찌 보면 다 같이 때렸으니까 공동 폭행에도 해당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고소를 진행하시는 것도 방법일 수는 있습니다. 네, 지금 학교 내에서 학폭위를 열어서 해결이 안 될 경우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하시고 그래도 해결이 안 될 경우 경찰에 고소를 하라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상담자에게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뭐 사실 이 사건은 뭐 운동부 이 친구 얘기를 들어보았을 때 신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정서 심리적인 맞습니다. 상태가 굉장히 좀 걱정이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좀 심리 상담이라든지 저 부모님께서 이제 아이에 대한 트라우마를 좀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치료를 좀 병행하셨으면 하는 게 이제 제 바람이고요. 네, 그리고 지금부터 또 계속 제가 증거 얘기를 너무 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어떤 뭐 진단서라든지 어떤 뭐 내가 이렇게 폭행을 하기로 했다라는 혹은 지시를 했다라는 이런 내용의 문자 메시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확보하실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 가지 증거까지 제대로 확보를 하셔서 잘 대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생생법률시 오늘도 마칠 시간이 다 됐는데요. 오늘 함께해 주신 김동희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생생법률시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